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향. 개항지 제물포의 모습이 수시로 색깔이 변하는 봄날 산천처럼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었다. 계명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 것이다. 호화스러운 양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낯선 외국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개항된 지 10여 년 만에 딴 세상이 된 듯 싶었다. 제물포 응봉산 및 해안 쪽으로는 두부모처럼 반듯반듯한 주택가가 들어섰고 선창거리 어물전 앞길이 뿔자보다 더 곧게 트였다. 선창거리와 응봉산 쪽은 반듯한 새 집들이 들어서고 길도 널찍하게 뚫렸는데 산의 동쪽은 예나 다름없는 움막들이 오래된 무덤처럼 음습하게 다닥다닥 엎드려 있었다. 해가 지는 쪽은 개와 바람이 불었고 해가 뜨는 동쪽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 꾀죄죄한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창 서쪽은 일본과 청국의 조계였고 동쪽은 조선촌이었던 것이다. 송악동 조계 들머리에도 새로 지은 한옥들이 즐비했다. 모두 개항이 되면서 들어선 집들이었다. 이 들머리에 제물포 안에서는 제일 크다는 순신창이라는 한옥의 객주집이 있고 다음에 담손집이라고 부르는 타운샌드 상사가 자리를 잡았다. 타운샌드 상사는 제물포가 개항되자마자 발을 붙인 독일인 칼 발터의 새창양형과 쌍벽을 이루는 미국인 상점이다. 담손집의 주인 타운샌드는 제물포가 개항되던 이듬해에 이곳에 왔다. 그가 제물포에 오게 된 것은 일본에서 김옥균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조선에 돈을 받으러 왔다가 제물포가 개항된 것을 알고 아주 눌러 앉았다고 하였다. 그는 원래 광산 기술자였다고 하며 제물포에 처음 왔을 때는 화약을 팔았다. 화약 장사로 재미를 보자 담손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증기동력의 정미소까지 차리게 되었다. 제물포에 사는 사람이라면 3살 난 아이들도 익히 안다는 담손집에서 새로 뚫린 큰 길을 따라 서쪽으로 100여 보쯤 떨어져 있는 감리서를 지나 선창의 등짐꾼들이 합숙을 하고 있는 응신청으로 올라가는 조긋한 고사스의 삼거리 모퉁이에 사전과 주막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붙어 있다. 일본 조개 안에 든 집치고는 너무 낡은 초가다. 이 집 주인은 사전을 낸 권만길이고 옆에서 그의 형 권대길이 주막을 열고 있다. 권대길은 경인철도 부지로 전답을 잃고 나서 아우의 집에 빌부터 살고 있다. 권만길의 사전 앞에는
아침부터 곡식을 실은 마발이며 소달구지가 줄을 섰으나 그의 형 권대길인의 주막의 술청은 술 손님 하나 없이 쓰렁하기만 했다. 권대길의 말 맞다나 개명바람이 불어 거리마다 하이칼라 양복쟁이들이 활개를 치고 얼굴이 반반한 은근짜며 논다니 패들이 득실거리는 제물포 바닥에서 술을 쳐주는 색시 하나 없이 휘즈근하게 찌그러진 두 내외가 나란히 턱을 받치고 앉아 있으니 술을 마시러 들어왔다가도 정남이가 9만리나 떨어져 도망을 칠 판세였던 것이다. 그날도 늦은 봄날의 하루해가 찌그러져가는 용마루를 진드기 핥아낼 때까지 술손님 한 사람 받지 못한 권대길래 부부는 좌판에 퍼질러 앉아서 자울자울 졸고 있었다. 그들은 선창 쪽에서 뚜 백고동 소리가 들리자 얼핏 눈을 떴다. 권대길은 좌판에 앉은 채 자우록이 트인 제물포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제물포에서 한강을 따라 마포나루까지 가는 여객선 제강호가 출항을 하고 있었다. 순영이 아버지, 아이고, 우리도 차라리 한양으로 갈 걸 그랬슈. 권대길의 처가 마포로 떠나는 여객선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나서 쩝쩝 하품을 삼켰다. 권련은 이제 겨우 45살에 아직 포실한 나이인데도 환갑줄에 앉은 노인네처럼 쭈그렁이가 다 되어 있었다. 되작거려가며 짜짜시 뜯어보면 야리야리한 몸피에 키가 작달막하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잘 어울리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이며 꼼친 인매며가 여자답게 생겼는데도 요 몇 년 사이에 몰라보게 곰사가 버린 것이었다. 만길이 그놈 때문이구만. 아, 그놈이 개항지에 나오면 무슨 떼돈을 번다고 지랄을 했어서 재물포로 나오지 않았는가. 허기야, 순영이 작은 애비야 떼돈을 벌었지요. 내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은 것 다 몇시만큼지도 부럽지가 않으이. 왜 놈들 앞제비 해가면서 번 돈 욕심 안 난단 말이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보다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하는겨. 그러면서 권대길은 좌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작달막한 아내와 어울리지 않게 엄장 키가 컸다. 키가 큰 것만이 아니고 부리부리한 수리부엉이 눈이며 멍석코에 주먹이 들어갈 만큼 입이 커서 힘골 깨나 써 보임직하였다. 에이,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권대길은 억지로 가래침을 울거내어 술청 바닥에 칵 뱉고 나서 오기스러운 낚시 눈으로 선창 아래쪽 일본 조개를 꼬나 보았다. 요즘아 권대길의 심사가 곰살갑지가 않았다. 경인선 철도부지로 농토를 옴실하게 빼앗기다시피 하여 동생 만길이를 따라 제물포에 나와서 주막이랍시고 동생네 집 점포를 그냥 얻어 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일본 조계로 들어가 조선인들에게는 퇴한령까지 내렸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었다. 동생 만길이는 기차 정거장이 생긴다는 쇠불곡의 근방에 점포가 셋이나 딸린 기와집을 지어놓고 내일 모레 이사를 간다고 하였다. 만길이 말로는 방이 딸린 점포 한간을 그냥 내어주겠으니 함께 쇠불곡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늑막에 동생한테 얹혀 살기가 싫은 권대길은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다. 이제라도 한성으로 옮겨갈까? 아니면 고향으로 되돌아갈까? 권대길은 넘실거리는 술독에 바가지를 집어넣어 휘저은 뒤 닭배기를 떠올려 단숨에 쿨럭쿨럭 마시고 나서 손으로 이번저리를 훔치며 말했다. 순영이는 어쩌고요? 어렵게 시공소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한성으로 옮겨가자 전 권대길의 부인은 남편이 재물풀을 뜨자고 하자 시공서에 들어가 있는 외동딸 순영이 걱정부터 하였다. 소만한 딸년이 호쟁이 밑에서 알랑거려 쌓는 꼴 보기 싫구만. 재년이 중내산에 쌍불을 켜고 지랄을 했어서 그냥 두었지만은 내 언젠가는 그년의 다리모갱이를 분질러서라도 집에 들어앉히고야 말 거요.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해야지. 호쟁이 말을 흉내내서 어쩔 건가? 요즘아 권대길의 아내 말 맞다나 조선 사람으로는 바늘기 뚫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공서 사환자리에 조카를 앉힌 권만길은 자기가 아니었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며 생색을 내는 것이었는데 권대길로서는 동생의 그런 넉살조차도 싫은 것이었다. 순영일은 순영이한테 맡깁시다. 우리가 순영이한테 무엇을 잘해준 것이 있다고 그 아이 앞길을 막어요. 권대길 아내는 순영이가 아침마다 신바람 나게 집을 나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은 것이었다. 시공서에라도 나가지 않는다면 온종일 주막에서 두 내외 옆에 턱을 받치고 앉아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꼴을 어찌 보랴 싶었다. 에이, 이놈의 연변할 세상. 권대길은 다시 술청 바닥에 침을 뱉고 나서 휑하게 찬바람을 일으키며 주막에서 나갔다. 권대길은 날마다 이때쯤이면 닭배기 한 사발을 마시고 주막을 나가 선창거리를 한 바퀴 휘 돌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탓하지 않았다. 권려 자신도 술청에 턱을 받치고 앉아 있으려면 가슴이 벌떡거리면서 뿌질뿌질 울화가 뻗질러 올랐기 때문이다. 경인선 철도부지로 들어간 전담만 생각하면 염통에 불이 붙은 듯 가슴이 벌떡거렸다. 해가 상투머리 위에서 서쪽으로 서너 뼘이나 기울었을 때 주막을 나간 권대길은 설핏하게 석양이 깔리기 시작해서야 어깨를 무겁게 늘어뜨리고 돌아왔다. 그는 언제나 닭배기 술기운이 떨어지면 어슬렁어슬렁 굶주린 새벽 호랑이처럼 석훈을 무겁게 쥐고 돌아오곤 하였다. 권대길의 뒤를 따라 권만길이가 검은 양복에
운두가 높은 중절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쓰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좌판에 힘없이 앉아있던 권대길은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들 형제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이 드물었다. 권만길 쪽에서 피했다. 그것을 알고 형인 권대길도 사전이나 안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이고, 작은아버지께서 어쩐 일이셔요? 순영이 어머니는 권만길을 보자 초라한 옷매무새를 추스리며 좌판에서 일어섰다. 모레 이사를 하는구만요. 권만길이가 벽을 향해 돌아앉은 형님을 향해 말했다. 그때 권대길이가 고개를 돌려 동생을 힐끔 쳐다보더니 일본 사람 차림을 하고 있는 권만길의 모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권만길의 외모는 재물포 안에서도 인류가는 멋쟁이임이 분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중절 모자를 쓰고 끝이 보습처럼 생긴 검정 구두까지 신은 그는 영락없는 일본 사람이었다. 45살의 권대길과는 5살 터울이었지만 10살 차이도 더 되어 보일 만큼 권만길이 젊어 보였다. 형님네도 함께 쇠불고개로 가십시다. 권대길이 쪽에서 대꾸가 없자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안 간다. 권대길은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참 형님도 이 집은 일본 조계로 들어가서 앞으로 열흘 안으로 철거된다니까요. 권만길은 답답한 듯 불만 섞인 목소리로 튕겨댔다. 이 집이 뜯기게 된다는 것은 나도 아는 바다. 쉬면서 그러시오. 그래도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꼭 주안에서 재물 풀어 나오실 때 모양으로 고집을 부리시는구만 그려. 고집이라니. 고집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주안에서 내 말만 듣고 재물 풀어 홀랑 따라 나온 것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아누? 이제 다시는 내 말 듣지 않기로 작심했다. 여기는 일제 일본 땅이라요. 그러니 떠나야 합니다. 뭐시? 여기가 어찌해서 외눈물 땅이라는 게냐? 여기는 엄연히 조선 땅인 게요. 형님은 말끝마다 외놈 예놈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권만길이 일본 양반들 덕택에 이만큼이라도 재물포에 나와서 힘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뭐시? 일본 양반님들? 그래, 너한테는 외놈들이 상전이나 다른 바가 없겠구나. 권대길은 술정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나서 도끼 눈을 하고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는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권대길은 대장간의 벌건 시우쇠가 목구멍을 휘저어대는 것 같은 울화 때문에 탁배기 대신 냉수 한 바가지를 퍼마셨다. 외놈들이 철동가 뭔가 노는다고 대대로 물려받은 금싸레기 같은 내 돈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 천불이 날 것 같다. 지난번에는 너 때문에 외놈들 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어. 참 형님도 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돈을 거저 가져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은 보상금을 받아놓고서는 왜 딴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어째? 그까지 종이 쪽지가 돈이여? 건대길은 당장 동생의 뺨이라도 후려칠 것처럼 노려보았다. 그는 뜨거운 한숨을 품어대고 나서 몇 번이고 일어섰다 앉았다. 암튼 이 집은 곧 뜯기게 됩니다요. 그러니 저희하고 함께 쇠불고개 새 집으로 갑시다. 방이 딸린 점포 한 칸을 형님께 드리겠다니까요. 난 안 간다.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으니까 그리 알아. 이번에는 절대 외놈들 하자는 대로 수걱수걱 집을 비우지 않을 게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선 사람들한테는 힘이 없어요. 형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나라님도 일본한테 맞서지 못하는 판국인데 한차 우리들이 어쩌겠습니까? 내는 외놈들을 무서워하지 않어.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봐. 갑자기 권대길의 목소리가 힘이 빠졌다. 막상 동생한테는 큰 소리를 쳤으나 그의 생각도 막막했던 것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주막이 뜯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외놈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생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외놈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도록 보고만 있는 나라님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건대길은 더 이상 동생과 얼굴 맞대고 우라를 돋우고 싶지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버리자 권만길도 그의 형수에게 형님을 설득하여 함께 쇠불고개로 이사를 하자는 말을 남기고 주막을 나갔다. 권대길은 동생이 나가는 기척을 들으며 곰방대에 불을 붙여 삐역삐역 빨아댔다. 그는 성질이 났다 하면 애꿎은 곰방대만 성급하게 빨아대는 것이다. 요즘하게 그의 심사는 걸레 씹은 것 같은 역겨움 때문에 심신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권대길은 옛날이 그리웠다. 요즘하게는 주 안에서 농사 짓고 사는 꿈을 자주 꾸곤 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쟁기질을 하거나 모를 내고 있었다. 쟁기질을 할 때마다 새콤한 흙냄새가 좋아서 잠시 소를 멈추게 하고 손으로 촉촉한 흙덩이를 집어 부스러기를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곤 하였다. 돌이켜보면 주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때가 좋았었다. 그는 주 안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다. 주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주 안에 흙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없었다. 어차피 주안 땅 흙이 될 육신인데 부자가 되면 무엇하랴 싶은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기실 주안에서 4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까운 한성 한번 다녀온 적이 없었다. 그의 동생 권만길이가 역마살이 끼었는지 장가를 들기 전부터 대처로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여
늘 집을 비운 대신 권대길은 1년이면 365날 옴실하게 고향 땅만 밟으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가 식소를 이끌고 난생 처음 대처바람을 쐬게 된 것은 순전히 철도 때문이었다. 권대길은 주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 때까지만 해도 바늘귀로 하늘 쳐다보듯 큰 욕심 없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의 육신과도 같은 땅을 옴실하게 잃고 개항장 제물포에 나와서 환장할 개와바람 쐬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사에 창자가 뒤틀리고 보는 것마다 역겹기만 한 것이었다. 선창거리에 나가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떵떵거리고 활개치는 코쟁이며 외놈들 보기가 눈꼴 사나웠고 그런 남의 나라 사람들의 간과 쓸개에 진드기처럼 빌붙어 살면서 비위를 맞추고 이속을 챙기는 조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구멍에 불이 붙는 듯 하였다. 그의 동생 권만길이만 해도 그렇다. 주안에서 살 때도 그는 진득하게 1년을 집에 눌러 있지 않고 뻘대춘이처럼 여기저기 떠도름하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사이에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외놈들에게 빌붙어 다니더니 철도부지로 땅이 들어가게 되자 자기 몫의 땅값을 챙겨서는 부랴부랴 제물포로 옮겨갔다. 그는 처음에 이름이 쇼가라는 외놈의 전당포에 들어가서 조선인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대금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다. 얼마 후에는 싸전을 내어 외놈들의 미국 수집을 도와주며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만길이가 싸전을 낸 것은 외놈 쇼가의 미국 수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쇼가는 권만길이를 통해 이미 고리대금으로 저당을 잡은 농토를 수만 평이나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쇼가는 지금도 만길이를 앞세워 춘근기에 제물포 근방의 농촌에 장리쌀을 놓았다가 추수기에 거두어 들었다. 권대길로서는 그런 동생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엔 권대길이도 깊은 내막을 모르고 동생의 부탁을 받아들여 고리대금과 장리뼈를 놓는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었다. 그는 동생을 따라 제물포로 나온 것을 발등을 찍고 싶도록 후회하였으나 이제는 옴치지도 뛰지도 못할 판이었다. 그가 할 일은 지금의 주막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권대길은 동생한테 얹혀 사는 것도 심사가 망뚱망뚱하여 있는 판에 딸 순영이까지 오장육부를 휘저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순영이는 제 숙부의 주선으로 시공서 양코백이 서장실 사환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집에 와서는 뇌꼴스럽게도 꼬부랑말을 뚜벅뚜벅 퉁겨대는 바람에 그의 심사가 호비칼처럼 날카롭게 휘어지게 되었다. 그는 순영이에게 처음부터 시공서에 나가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순영이의 말로는 계명시대에는 계명바람을 타야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던 것이었다. 그때마다 권대길은 그의 딸에게 이것은 계명바람이 아니라 망국바람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순영이는 계명바람이건 망국바람이건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보겠다고 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권대길로서는 자신의 뜻을 펼쳐보겠다는 말부터가 가당찮다고 생각했다. 제 어미 말 맞다나 사주팔자에 괴강과 홍염을 타고 나서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촐랑대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여간 초조한 것이 아니었다. 순영이 아버지, 순영이 작은아버지 따라서 쇠불고개로 갑시다. 권대길 아내가 방문을 지그시 열고 방 안을 기웃해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염통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테요. 권대길이 곰방대를 더 바쁘게 빨아대며 쏘아붙였다. 이 집은 우리 집도 아니잖아. 망길이 내 집인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집이여. 아이고, 순영이도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버려. 나 혼자 남을 테니까. 권대길이 벌컥 화를 냈다. 인혁이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시공서장 집으로 들어가 버리겠다고 안 없디까. 알아서 하라 그래. 양코배기 놈 첩이 되든지 외놈 첩이 되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라니까. 그년이 중정 없이 날뛰고 있는 것도 모두가 망길이 때문이구만. 그러면서 권대길은 재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헌 뒷박에 곰방대를 두드리고 나서 문 쪽에 등을 돌리고 벌렁 몸을 뉘었다. 권대길이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을 조개내 몸내 하며 경계를 긋고 그 안에 사는 조선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치 벌초짜리를 좁아지고 100호짜리만 넓어지는 이치와 같은 듯 싶었다. 눈 번연히 뜨고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 집은 내 집이니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치나 진배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권대길이 눈으로 보는 바 낯선 외국인들은 제물포가 개항된 지 15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선창거리를 위시하여 개항지의 반반한 땅을 거집안 차지하고 만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젠가는 그들이 제물포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를 쥐 소금 먹듯 야금야금 먹어 치우게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록 동생 소유이긴 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그들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권대길은 선창거리에 나가서 일본 사람만 봐도 염통이 덜컹거리면서 목구멍에 불이 붙는 듯 하였다. 주 안에 있는 땅만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는 그의 눈이 그렇게까지 송곳 끝처럼 날카롭게 곤두서진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제물포 바닥에 득실거리는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것들이 내 땅을 빼앗아갔거니 하는 생각과 함께 눈꼬리가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 무렵 제물포에는 일본 사람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다. 강화 조약 이후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일본인 수는 자그만치 12,300명이나 되었고 이 중에서 이할이 넘는 2,600명이 제물포에 살았다. 그들은 개항이 되자마자 개항지에 조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토지와 가옥을 임차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개항지에서의 거류지 설정과 토지 소유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값에 임차하였는데 그것이 종당에는 그대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 것이었다. 제물포에서의 일본 거류지는 1883년 8월 30일에 조인된 제물포항 일본 조계 차입 약서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이 약서의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제물포항의 외국인 거류지에 있어서 별지 도면 주획의 부분은 특별히 일본 상민의 주처에 충당하며 일본 상민 선착의 보수로 한다. 만약 후래자의 거류지가 충색되면 조선 정부는 다시 거류지를 확개한다. 모든 외국인 거류지 내에서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일본 상민은 수의로 거주할 수 있다. 제4조 택지세는 1년 2m 사방에 대하여 상등지 즉 해안에 가까운 제1조 가도의 땅을 조선 동전 40문, 중등지 즉 제2조 가도의 땅을 30문, 하등지 즉 제3조 가도의 땅을 20문으로 정하고 매년 12월 15일에 선금으로 납부한다. 단 그 지세 금액의 3분의 1은 조선 정부에 납부하고 3분의 1을 거류지 적금으로 하여 조선의 감리환소의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예치하고 도로, 국어, 교량, 가도 등의 수리, 기타 거류지에 관한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 단 이 예치금을 사용할 때에는 일본 영사관과 상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개항 당시 일본에 제공된 제물포의 조계는 7,000평이나 되었다. 보통 500평을 1지계로 정하였는데 일본인이 1지계의 지소를 차입하는 데는 50전의 인지를 첨부한 지소 배차원을 일본 영사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으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차지권을 얻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불과 50전의 돈으로 500평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처음에 해안 쪽 7,000평에 만족하였으나 3년 만에 다시 조계를 넓혀 조선촌인 내동, 답동, 전동으로 확장하더니 이제는 다시 항동, 해안동, 만석동까지 욕심을 내어 그 안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퇴한령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지금 권대길이가 살고 있는 집도 일본 조계의 확장지로 들어가게 되어 조계로 설정된 지 2달 안에 퇴거하라고 하였으며 그 2달이 다 지나 이제 퇴한령은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다. 일본은 개항지 조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계 밖의 땅도 마음대로 소유하였다. 거류지 밖에서의 외국인 거주 및 토지 소유는 1883년에 체결한 한영조약 제4조의 영국인 조계 이외에서 토지와 가옥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것은
조계로부터 조선 이정 십리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조계 밖의 지역에서 마음대로 땅을 구입하여 차지하였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영 조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에 조계 밖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가택까지 건축하였던 것이나 법률적으로 그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 증서로서 토지 구매자와 방매자 사이에 피차 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한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러한 매매 행위가 합법성을 갖게 되어 조계의 심리 밖에서 토지 소유권이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한영조약 제4조에 따른 지계지 밖에서의 토지 소유 확인 방법은 토지를 구입한 자가 그 지역의 조선 감리에게 지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지계 한매에 대하여 토지 2, 3단보가 1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5, 6단보를 1매로 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지 않았음. 이원의 수수료를 내면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렇듯 일본은 계양지의 거류지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상가에까지 손을 뻗쳐 상권을 확장해 나갔으며 종당에는 계양지에만 머물지 않고 내륙 지방의 군읍까지도 진출하여 토지를 사들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황성신문에 보도가 있다. 외국인의 한성 계시는 이유 조약이거니와 내지 각 군에 계시치 못함은 통상조약이 제재하거늘 근일 외국인이 내지 각 군 요지에 계시한즉 대한인민의 상권이 외국인에게 전귀하니 기불 개탄하리요. 우선 양회에서 총대위원 각 3인씩 파송하여 통상조약에 의하여 내지 각 군에 소재한 외국인 상점을 일일이 조사하여 일체 철거케 하여 인민의 상업이 흥왕케 하는 것이 역시 총상의 목적이라 하여 동의대로 총대의원 6인을 외부에 파송하였다 하더라. 일본인들은 이와 같이 내륙의 각 도읍에까지 진출하여 택지와 건물 그리고 전답과 임야를 임차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곳에서의 토지 소유는 토지권 이전이 허용된 것이 아니고 다만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음으로써 족하였다. 소유권 이전이 관부에 의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아무 불편 없이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 그것으로 소유의 이전이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조선 농민들은 일단 팔아버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을 말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약의 조문을 들어 일본인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조약상으로는 거류지로부터 십리 밖의 토지는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의 수중에 매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은 약소국의 비애라고나 할까. 이 금령이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100리 밖 먼 곳이나 아니 1000리 밖이라도 투자할 생각만 있다면
언제라도 싼 값으로 자유로이 매수할 수가 있었다. 나라 사정이 이런 지경인데도 조정에서는 염통에 쉬 쓴 것은 모르고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만 생각한다는 푼수로 일본인들이 조선 팔도의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은 모르는 척 하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잘도 되뇌이면서도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을 사는 데는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들만이 그나마 도지 땅이 넘어가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들을 하는 것이었다.